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 이후에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해 있죠. 네, 우선 지금 조금 어두워지긴 했지만 저희 뒤에 배경에 지금 강남의 그 전 시내가 보일 만큼 그렇죠. 뷰가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뭐 잘 보이실지만 저쪽에 네. 보면 지금 남산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눈으로라도 많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서울의 또 멋진 야경과 뷰를 좀 보시라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좀 해서 유튜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촬영하러 왔는데 이렇게 좀 매번 기분 좋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네네. 오는 길에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설 이후에 잠깐 이제 리치고의 영상이 조금 업데이트가 좀 안 됐었잖아요. 못했죠. 그래서 할 시간이 그런지 없었죠. 네. 이런 글이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님 며칠째 왜 안 보이시나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발 나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빨리 나와달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네. 왜 이렇게 업로드를 못 하셨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도 이사를 했고요. 원래 회사가 코엑스 쪽에 있었는데 신논현역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저희 임직원들이 좋아하는 일단 동네로 옮겼고 그래서 신논현 사거리 이제 바로 지하철 바로 앞으로 이제 이사를 했고요. 또 유튜브 촬영실도 요번에 이제 이쪽 강남역 네, 인근으로 바로 여기. 또 옮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를 이제 두 군데 한 거죠. 예, 또 설도 껴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정리하고 뭐하고 하느라 사실 유튜브를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연휴 끝나고는 지금 첫 촬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김기훈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예, 아무 일 없고요. 네. 예, 아무 일 없고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영상과 또 내용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협업 등을 통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25년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기회가 시작이 된다. 네. 그리고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큰 이런 맥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2025년 지방 부동산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거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꽤 여러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2025년에 상당한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은 뭐 오르니 내리니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다라면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왜냐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쵸. 빠르면 올해 한 가을 연말에도 지금 기회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강연이나 뭐 상담 자문 이런 것들을 아마 요 장소에서 아마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듣거나 또 강연을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소에 일단 반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오시게 네, 되면은 정말 깜짝, 좋습니다. 네. 놀라실 거고요. 네, 앞으로 아마 리치고가 승승장구하기 위한 그런 밑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 곳이. 또 뭐 많은 네. 또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네. 그래서 취지를 좀 모아서 우리가 정말 뭔가 데이터와 팩트에 또 양심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관련한 좀 도움을 주자. 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런 전문가 분들도 아마 이곳 장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시게 될 거고 네. 뭐 머지않아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마무리가 좀 되면은 이곳에 대한 이런 소개 영상도 제가 또 올리고 또 함께하는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네. 인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곳의 기운을 모아서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또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요,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신문 기사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50억으로 1조를 걷겠다. 우리 네. 국세청장님께서 이제 야심찬 계획을 얘기를 하셨고요. 네. 올해 예산 50억 원을 추가 투입을 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 시장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그러니까 이 추정하는 시가, 현재 가격, 현재 네. 가격이 있는데 얘보다 5억 이상 낮은 거예요. 일부러 거래를 좀 낮게 하면 세금이 그만큼 작으니까 그쵸.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초고가 주택에서 5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비율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
그 다음에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과세를 하겠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속 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뭐예요?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말 비싼 고가 초호화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근데 않죠. 저희 이제 세금 체제 자체가 네. 그런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는 기준 시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없고 하니까 당연히 실거래가보다 낮게 측정이 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는 이제 맞아요. 이런 이제 악순환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고가 제가 이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이 초고가 완전 하이엔드 이 부동산 시장이 세금적으로 굉장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한 기준이 실제 거래가의 한 40%도 안 되는 공시 가격으로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 미치고님이 보시기에 얼마면 고가 주택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 저는 뭐 50억 넘으면 고가 아닌가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 리버파크나 우리가 이제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하는 네. 이런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막 50억, 100억, 몇백억 네. 하는데 이게 고급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대체 얼마가 아니에요. 고급 주택? 그래서 네. 고급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취득을 할 경우에 세금이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왜?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1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런 100억, 200억짜리 하는 이런 아파트도 고급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가 일반 이런 취득세로 취득을 할 수가 있었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뜯어 고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급 주택이 일단 고급 주택이 아닌 이유가 있겠죠, 분명.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용산구에 이제 나인원 한남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전용 273제곱미터. 자, 그러면 전용이 273이면은 자, 273 나누기 3.3. 그러면 이제 전용만 80평이 넘습니다. 그럼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요, 100평이 넘을 거예요. 정말 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얘가 공시 가격이 얼마냐면요. 86억이에요. 근데 지난해 7월, 24년 7월 달에 실거래가가 얼마였냐? 220억이었습니다. 근데 요 220억짜리의 공시 가격은 86억.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의 40%도 안 돼요. 39%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가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가 좀 많아야 얘가 그렇죠. 거래가 얼마짜리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정부가 책정한 공시 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을 바탕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면 이게 차이가 얼마예요? 지금 14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세금에 대한 기준이 14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전용 234제곱미터가 공시 가격이 75억인데 실거래가가 180억. 세금에 대한 기준이 100억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 네, 차이가 엄청난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뭐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영상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미치호님 어떠세요?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초고가나 초호화 주택은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덜 낸다, 혜택을 받고 있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네. 이게 수치화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엄청나죠. 있어요. 네. 엄청납니다. 이게 뭐 100억, 100, 이게 그러니까 말이 100억, 140억이지. 거기에 세금, 그거에 대한 세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이것만 해도 뭐 집한 벌써 채가 몇, 그냥, 네. 시골에 아니라 뭐 지방에 아파트 그냥 신축 한 채 정도.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난해 서울 고가 주택 거래량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가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세금에 대한 기준은 뭐다? 이제는 예, 국세청에서 만든 이 시스템. 감정가를 매기겠다. 아, 이거 우리 이거구나. 리치고랑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 왜냐면 저희가 또 국토연구원하고도 네. 또 이런 뭐 모델링 작업도 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건설사들하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혹시 국세청에 계신 분들 계시면
리치고를 네. 혹시 찾아주세요. 리치고 필요하시면 네. 네, 저희 또 훌륭한 네. 개발자들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24년에 서울에 30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2,30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23년에는요, 875건밖에 안 됐어요. 2.6배가 는 거죠. 260% 네.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도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고가 아파트들의 거래가 많으니까, 즉 국세청에서도 이걸 보고 있다가 거래가 작을 때는 좀 내비뒀다가 거래가 많이 느니까 이거 좀 세금 좀 거둘 여지가 많겠네? 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세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이제 네. 이왕이면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제 초호화 주택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네. 이제 좀 초호화 주택이라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이제 감정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뭐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고가 주택들만 많은 네. 뭐 뭐 한남동이나 이렇게, 네. 아니면 뭐 이런 반포 쪽이나 이런 데만 너무 또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잣대 없이 감정평가의 대상이나 가격을 또 정할 수 있고 네. 감정평가가 또 모든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좀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켠에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초호화 주택의 소유자분들은 또 법적으로 또 왜 우리만 이렇게 매기냐 하고 또 소송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아까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대표격이 이제 한남동에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고급 주택이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자, 기준이 여기도 뭘까요? 이제 기사를 보시면 200억이 넘는 나인원 한남이 사실 대한민국에 이게 고급 주택이 아닐 수 100억, 있나? 200억이 넘는 아파트가 네. 몇이나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진짜 몇 개 없거든요. 근데 200억이 넘는 나인원 한남이요. 고급 주택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나인원 한남뿐만이 아니라 청담동에 이제 또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 PH129죠. 연예인들 좀 살고 여기도 지금 시세가 150억이 넘는데요. 고급 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네. 기준이 왜 그렇게 근데 여기에는 네. 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이런 고급 주택에 대한 이 정의 자체가 네. 있는데 이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고급 주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는 나인원 한남이나 이런 고가 주택보다 훨씬 더 싼데 오히려 그런 게 또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이거는 억울하겠다. 좀 완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취득세율 3%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 주택 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복층은 전용 문제 274거든요. 요거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더 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면적 얼마나 나와 있어요? 273.96. 너무 근데 진짜 한 끗 차이로 0.04 제곱미터 차이로 고급 주택이 아닌 겁니다. 꼼수 부린 거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아예 전용 면적을 아예 염두에 두고 네. 넘지 않게끔 한 거네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서울 근교에 시세가 45억 원인데요. 연면적이 100평짜리 2층 단독주택 있죠. 자, 얘는 또 고급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넘고 150억이 넘어도 면적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은 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서 취득세를 3%만 내는데 자, 그런데 45억짜리 연면적이 100평짜리 2층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취득세를 얼마 낸다고요? 11%. 그럼 몇 프로 차이예요? 3%와 11%는 몇 프로 차이죠? 8%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8% 차이 나죠? 자, 그럼 100억에 8% 차이면 얼마예요? 100억에 8%. 200억에 8억이면 얼마 차이예요? 취득세라는 거는 내가 취득하는 가격의 몇 프로잖아요. 그렇죠. 8% 차이야. 100억이면 8억, 16억. 200억짜리 아파트면 16억. 네. 16억이면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그냥 사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사에서 만약에 집을 만들어서 파는데 고가주택으로 해서 팔고 싶겠어요? 고가주택으로 해서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렇구나.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꼼수를 부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현실에서는 뭐예요? 훨씬 더 45억보다 3배, 많게는 5배 이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더 비싼 집인데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아무래도 고급 주택에 대한 기준의 하나의 또 그거다 보니까 네. 단순히 가격만 비싸다고 해서 고급 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 고급 주택에 대한 기준.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나이는 한남 고급주택 아니다. 취득세 중과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일반 세율이 2008에 4%인데 여기에 8%를 추가한 10.8에서 11%. 그러니까 8%가 증가라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고급주택을 한 채 더 사잖아요. 그럼 최대 몇 프로요? 최대 2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취득세 20% 내고 어떻게 집 사요? 10%도 넘게 해주고 이거 100억짜리 10억 내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나인원 한남 같은 고급주택, 이런 아파트들이 고급주택의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취득세 중과를 지금 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이 뭐냐? 금액과 면적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금액만 해도 안 되고 네. 금액하고 면적이 같이 가다 보니까 면적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이제 꼼수를 맞습니다. 부린 거네요.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법이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네. 자 보세요. 자, 취득 당시 9억 원을 넘으면서 지금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고급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액을 최소한 두세 배 이상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30, 이제는 최소한 25억에서 30억은 넘어야 고가주택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주거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 복층은 274. 예, 이게 엔드 조건으로 돼야 고급주택인데 미치원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금액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실거주 사시는 분도 9억 넘는 주택이 많을 것 같고 네. 요 주거 면적이 좀 애매하네요. 네. 이걸 어떻게 기준해야 그쵸? 안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네. 8%를 추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취득 당시 금액을 최소한 25억 원 이상이나 30억 원 이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은 이제 중대형이나 아니 중대형은 좀 그렇고 대형 정도로 해서 그러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아예 그리고 중과되는 부분을 플러스 8%가 아니라 플러스 뭐 한 2%나 3% 정도 오히려, 좀 네. 낮춰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꼼수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면적 기준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그 다음 포제스 한강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0.04. 그쵸? 네. A4 용지 한 장 크기. 0.01제곱미터 차이. 잠깐만요. 0.03이면 얼마예요, 지금? 와. 이거 내 손톱? 네. 그죠? 포제스 한강 보세요. 0.01제곱미터 차이로 피했답니다. 야, 진짜. 이거 약간 조금 심장 쫄깃쫄깃했을 것 같은데 이거 0.01이라 0.01이면 넘었을지 안 넘었을지 1cm죠, 네. 1cm. 그죠? 네. 1cm.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조금 지금의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죠. 특히나 이제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고급 주택이다? 이거는 지금의 작금의 현실에서는 너무 맞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꼼수를 피해 가시는 분들보다 일단은 좀 억울하신 분들 그 편에 선다고 한다면 네. 평수랑 그 금액이 9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게 네. 초호화 주택이라 보니까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많이 그러니까 억울할 것 이게 같아요. 뭐냐면은 자 이거 보세요.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큰데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가족 네. 많으면 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가족 수가 많으면.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이 중과세 폭탄을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고가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가 별로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 시가 기준으로 시가 네. 적정 시가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를 실거래가로 가지고 하겠다. 예, 네. 실거래가는 아니고 이 감정 평가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아마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과세를 하겠다. 요게 있는 거고 그다음 둘째는 이런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 할지라도 이 면적 기준만 0.01 제곱미터라도 이게 작으면 아무리 비싸도 고가주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고 아마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가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가장 안전한 시장이 초고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제가 모 건설사에서 제가 강연을 했을 때도 네.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다들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도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100억이 넘는 이런 펜트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이런 이제 초호화 주택 같은 경우는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네. 이번에 이런 강화 발표로 인해서 이후에 이게 거래량의 변화가 생길지 이게 네. 조금 궁금하긴 해요. 아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초고가 이 주택 시장인데 여기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저는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네. 지금 호주머니에 500억이 있어요. 네. 자, 200억짜리 아파트 사기 어때요? 지금은 500억 일반 과세인데 괜찮지. 일반 과세인데 네. 지금 8%를 더 내야 돼. 아까울 것 같아요. 현금 500억이 있는데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볼게요. 그럼 8억을 더 내고 이 집을 사야 돼. 예전보다. 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보류하죠.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500억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까울 것 같아요. 아깝죠. 네.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고가 이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은 제가 좋게 봤고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이거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건설사에서 강연을 할 때 제가 또 했던 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특정 지역별로 평형대별로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평형대별로 그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그 해당 아파트의 노후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서울에서 강남 3구 고가 아파트가 있는 강남 3구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는 고가 아파트의 비중이 어때요? 12.8%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서울 평균이요 5%가 안 돼요. 네. 대형 평형 평수가 큰 아파트의 비중이. 근데 강남 3구는 대형 평형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서울 평균보다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대형이 많고요. 즉 큰 평형수에 대한 이미 이제 입주해 있는 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다들 있으신 분들이니까 대형 평형 선호하고. 자, 그런데 이 대형 평형의 이 평균 입주 연차가 어떻게 되죠? 아파트 30년? 나이가 30년. 노후도가 꽤 되네요. 노후도가 꽤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평형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죠. 네. 자, 그런데 대형 평형에 산다는 게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가 평균 나이가 30년이야. 자, 그럼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가치를 결정하는 게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분양이나 이런 거 제가 얘기할 때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희소성. 자, 그러면 대형 평형에 대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들도 새 집에 말을 새 집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대형 평형대의 연도별 공급 물량을 보잖아요. 자, 대형 평형이 마지막으로 공급 많이 된 게 어디예요? 200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공급된 게 진짜 없죠. 진짜 없잖아요. 그러네요. 막대 그래프가 진짜 작잖아요. 네. 자, 그럼 이 희소성이 엄청나죠. 자, 그래서 제가 2021년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제가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왜?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을 거는 맞지만 이거는 희소성이 있고 바로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데이터 기반에서 설명해서 팔지 말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이제 가격에 이제 해서 이제 예, 저만 만나면 또 그렇게 네. 그렇게 자꾸 뭘 사겠다고 네. 이렇게 하시네요. 예. 그러면 향후에 그 고급 주택에 대한 메리트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는 사실 격차가 벌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네. 너무나도 심각한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과세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지금 1조를 걷겠다고 하잖아요. 1조를. 그러니까 단단히 네.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가 네. 주택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긴장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의도한 대로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